많은 사람이 사주를 보지만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사주를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꾸로 사람들에게 그럼 과학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의 저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사주명리를 공부했으며 수천 년간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한 것이 사주가 아닐까라고 주장한다. 오늘은 사주명리의 원리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주를 100%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보는 이유는 사주가 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해서이다. 명리학은 동양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천문역법과 인간의 운명을 결합시켜 일상의 기륭화보까지 예측하는 체계이다. 천지인 하빌 사상에 따르면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다. 어느 특정 시점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우주적 기의 교차점인 것이다. 이 교차점의 좌표는 생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인 지점인데 이것을 사주라고 부른다. 나를 이루는 네 개의 기둥인 것이다. 각 기둥은 하늘의 10가지 기운과 땅의 12가지 기운이 조합된 60가지 경우 중 하나를 갖고 있다. 이것이 60갑자인데 연월일시에 각각 60갑자가 있어 이것을 모두 곱하면 1296만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주가 지수의 총합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나올 확률은 1296만 분의 1이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약 4명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늘을 관측하여 수리적으로 표시한 것이 달력이라면 사주를 보는 만세력은 하늘과 땅, 인간의 변화를 표시하려고 했던 천지인의 달력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일치한다는 사상이다. 동양에서 나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결코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별의 기운이 땅과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으로 인간의 기운이 별에게도 영향을 주고 땅도 하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이런 우주의 작용과 변화에 대한 철학적인 세계관이 바로 오행사상이다. 세상은 나무로 시작하여 불, 흙, 쇠, 물로 끝나고 다시 물이 나무로 연결되어 순환된다는 것이다. 이 오행이 내 몸을 생성했으며 순환의 시작과 끝에는 물이 있다. 우주 탄생의 비밀에 접근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신이 하나의 단어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단어는 분명 수소였을 것이다. 사주는 생년월일시로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운명을 본다. 주로 개인의 성격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집을 살까 말까,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성질의 예측과 결정은 아무리 사주를 공부해도 답을 내기 힘들다. 이럴 때 치는 것이 점이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 구성의 원리를 음과 양으로 양분했다. 두 기운이 대립하거나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구성되려는 힘에 의해 우주의 삼라만상이 형성되고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주역은 64종의 기호를 통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다양성을 환원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대상만을 우주의 크기의 대상으로 삼는 천문과학의 입장과 유사할 수 있다. 사실상 주역의 실용적 기능은 점이다. 주역은 점친 내용의 기록들이다. 주역점을 칠 때 보통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의 앞을 양이라 하고 뒤를 음이라 한다. 동전의 앞뒤면은 우연히 나온 것이고 주역궤도 우연히 나온 것이다. 모든 궤는 다른 궤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즉, 모든 세상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25만 8048가지나 되는 궤가 있을 만큼 다양하다. 주역의 체계는 기륭화복을 나쁘고 좋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상호보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서로가 서로를 극과생하면서 보완하는 주역의 사상을 현대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와 같다고 보았다.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 것이 인생이다. 흉했기 때문에 길한 것이 더 가치가 있듯 운명은 상보관계이다.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점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역은 융이 말한 집단무의식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무작위로 궤를 뽑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는 순수한 우연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걸 잃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걸 점이라는 수단에 의해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이라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완전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주역은 미래를 경계하는 책이며 점을 치지 않아도 미래를 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책이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연예인들은 사주에 무척 긍정적이다. 그들의 삶은 역동적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사주에 부정적이다. 어차피 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점은 이성의 끝에서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분석했는데도 답이 없을 때 보는 것이다. 운은 저축하는 것이다. 저축이 만기가 되어 타는 목돈과 같은 것이 운이다. 만남도 저축과 같다.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만남을 자주 가지면 좋지 않은 운을 저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주역은 미래를 규정하지 않는다. 규정되었다면 점을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역의 목적이다. 주역이라는 상징과 문장을 보고 각자의 실력에 맞게 해석하고 경계에 지침을 주어서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주역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 의지는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의지이다. 문제는 괴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을 때조차 우리는 각자의 해석을 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뇌와 외부의 정보들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담긴 암호문이 주역이기 때문이다. 모호한 암호는 우리의 경험과 공부가 발전하면서 풀리기 시작한다. 결국 답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부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모든 공부의 마지막을 주역이라 말했던 것이며 결국 주역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인 것이다. 답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문제를 풀 주체도 나 자신이라고 말해준다. 나 자신을 바꾸어 세상에 맞추어 갈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꿀지 고민할 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바로 점괘였던 것이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갈망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설명 불가능한 일의 혼란을 느낀다. 모든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과학조차도 신뢰도 높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확고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은 분명 혼돈이다. 혼돈을 극복하려 인간은 과학을 만들었다. 문제는 과학도 인간 의식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이진법을 처음 발견한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주역을 구성하는 64개의 궤가 이진법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동양 수학을 극찬했다. 서구에서는 음수를 수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저한 데 비해 동양에서는 음양 사상에 기초하여 음수를 일찍이 받아들였다. 음양은 세계를 관찰한 경험의 산물이다. 음과 양은 지극히 우연에 의해 변한다. 점괘를 얻는 것 자체가 우연의 몸을 던지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변화가 아닌 공간의 변화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주요한 결론은 시공이 물질에서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점을 치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현재를 해석한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며 현재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점괘이다. 시간의 흐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점괘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점괘는 달라지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가 생기는 것이다. 이로써
시간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사주는 숙명이 아니라 주기적인 것을 말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되나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다. 주역은 사계절의 주기를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간 안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뿐이다. 즉, 보는 관점에 의해 세계는 변한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운명이다. 세상사가 재주와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비게이션도 알지 못한 나의 운명 책의 저자는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노력은 성공에 있어서 일종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다. 즉, 노력은 어느 정도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무리라는 말이며 노력과 재능도 타고나는 것이다. 오늘은 운명을 밝히고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돕는 책, 내비게이션도 알지 못한 나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되어 버린다. 주어진 것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이다. 가을의 풍년 여부는 농부의 노력보다는 주로 하늘의 날씨에 달려있다. 흔히들 노력하면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노력도 타고나며 팔자가 나쁘고 똑똑하지 못하면 노력할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천명과 운명이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높은 경지와 근원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에서 천명과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힌두교와 불교는 업과 인과응보, 윤회 사상 등을 통해 운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은 하늘의 뜻을 받아 미래를 점치는 것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은 땅에 매여 있고 땅은 하늘에 매여 있으며 하늘은 법칙에 매여 있고 법칙은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했다. 둘째, 지구와 우주는 자연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순환하기에 그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 일부인 인간은 자연 법칙과 순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있다고 하면 서양의 과학을 내세우면서 미신이라고 비난하지만 서양은 양자물리학과 뇌과학 등을 통해 종교에서 말한 주장이 사실임을 차례로 증명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과학적 결정론을 주장하고 뇌과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가 제일 앞서 달리고 있고 과학이 뒤따라가면서 종교가 얘기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있다. 과학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정신의 문제이고 종교의 영역이다. 넷째, 피타고라스도 주역처럼 수가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과학적 결정론이란 우주는 완벽하게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학적 공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 확률적으로 봐도 나 혼자만 있으면 내 뜻과 노력이 100% 반영되지만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뜻과 노력이 차지하는 영역은 급격히 줄어들고 만다. 여섯째, 우리는 부모의 부기, 성별, 용모, 지능 등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많은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유명 정치인과 재벌 등은 역학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다. 그들은 부기를 얻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노력보다 타고난 복과 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하든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동서고금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가 분명히 있지만 실험과 측정 장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험과 측정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비과학과 미신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데 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인정을 하는데 과학자 자신이 모르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미신이 되어야만 하는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내가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주워온 것과 같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과학 서적과 이론들이 시대가 바뀌면 낡은 지식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의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험 장비와 식견의 수준에서 사람들 수준에 맞게 설명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자기 이론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수정을 당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론이 나지 않은 과학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단정하고 맹신한다. 역설적으로 미래의 과학이 선각자들의 주장을 증명해 줄 수도 있다. 스님들은 하나같이 운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 이런 대답은 부처님과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건 전혀 역학을 공부해보지 않았고 인생과 불교의 진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혹 알더라도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 운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파급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을 우려해서이다. 명리학은 통계학이라 어느 역학자가 봐도 특정 개인의 기본 음양오행과 사주팔자의 틀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얼마나 적절히 해석하고 인생 상담을 고급스럽게 해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는 평생 3번 운이 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운이 2~3번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1번밖에 오지 않는다. 운이 왔을 때 그 돈을 꼭 쥐고 있어야 평생 잘 살 수 있다. 장사를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간에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의 기회는 준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돈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천명을 모르고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대부분 40대의 마지막 운이 오는데 그때 번 돈을 지키지 않고 더 큰 욕심이 나서 확장하거나 또 다른 사업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리학을 보고 주역점을 쳐서 자기 운이 오고 가는 시기를 잘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대과학은 뇌는 73%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일의 95%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의식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무의식 속에 천지 기운과 뜻, 전생 윤회업보와 인생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큰 뇌지도가 깔려있고 작은 것은 태어나서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차차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요즘 과학은 인체의 생로병사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벤자민 리벳 박사가 자유의지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뇌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는 자아가 무언가를 원하기 전에 뇌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나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즉, 무의식의 명령대로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대로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큰 실패는 타인이나 외부 요인보다 대부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망친다. 복이 많으면 부귀, 여자, 좋은 일들이 저절로 날아온다. 사이비 교주에게 돈과 여자가 넘쳐나는 것도 유유상종과 자석의 원리 등인데 교주가 기도와 수련 등으로 그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큰 자석에 돈과 여자들이 끌려간다. 삼라만상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리고 모여있게 된다. 좋은 것과 유유상종하려면 수행과 선업과 내공으로 나의 마음과 무의식을 태양처럼 뜨겁고 밝게, 주파수는 높게, 영혼의 질량은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과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데 인류가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와 미래로 나눈다는 것이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과거와 미래에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면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이 되며 운명도 정해진 것이 된다. 우주의 처음과 끝을 기록해 두었다는 아카식 레코드도 있는 것이 된다. 지금 내 팔자를 알려면 부모, 형제와 배우자,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된다. 그 사람들이 전생부터 가장 큰 인연이었고 그 사람들 수준이 곧 내 팔자 수준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어떤 수준의 직업과 돈이 있는지, 또 내 얼굴과 신체의 건강, 성격, 인생을 살펴보면 된다. 이것들에 자기 전생 업보가 고스란히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내 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이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이다. 왜 부모와 조상이 중요할까?
서로 비슷한 기운과 업길이 응해서 가문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조상과 후손은 공동체 운명이다. 팔자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의 팔자와 그릇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주의 작은 별인 나의 공전과 자전 궤도를 알아서 어느 정도 크기로 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명리학을 보는 것이다. 둘째, 소식과 운동을 하고 앞머리를 까야 한다. 소식을 해야 살을 빼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몸의 혈과 기의 순환이 원활하여 심신이 안정되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복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운동과 여행을 통해서 혈과 기운을 순환시키고 나쁜 기운을 떨쳐내야만 한다. 산책은 각종 종교의 깨달음의 한방편이고 위대한 사상과 제도와 발명 등은 모두 산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마는 작은 하늘과 붐으로써 부귀와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하늘 기운과 천명을 충전하고 저장하는 창고이다. 천기와 천명을 잘 받아야 운과 통찰력이 생기고 모든 일이 성사된다. 셋째, 팔자를 바꾸려면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상, 기도, 수행 등을 통해 무의식을 깨끗하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 넷째, 운이 나쁠 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운이 나쁠 때는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한다. 말투와 생각은 나의 관상과 팔자마저 바꾼다. 말은 따뜻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명당에 살고 명당의 조상을 모셔야 한다. 도교와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땅에 달려있다고 했다. 팔자는 개개인별로 적용되어 모두 틀리고 어쩔 수 없지만 명당에 들어가면 압력밥솥에 들어간 음식처럼 모두 익어서 나오고 좋은 터에 들어가면 개인 팔자가 나빠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집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조상 묘소는 뼈가 사가 없어지는 100년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다. 심신을 물론 내가 사는 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청결은 신 그 자체여 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과 복과 건강을 불러들이고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심신이 병들고 망한다. 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결코 땅을 빼놓을 수 없다. 땅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운명을 더 좋게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이 있다. 땅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오늘은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조건을 담은 책 사는 곳이 운명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이 땅에 머무르며 오랜 세월을 보내면 그 땅의 성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영향으로 인간의 기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초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환경이 관여한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고유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역에 의하면 우리 몸은 음이고 영혼은 양이다. 풍수란 음인 땅을 잘 배치하여 그 안에 양인 영혼의 작용을 나타나게 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음으로 양을 다룬다는 것이 풍수의 결론이다. 명상과 호흡으로 영혼을 안정시키는 것도 음으로 양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이 병에 걸리면 몸이 편치 않기 때문에 영혼이 요동친다. 이때 환자는 더욱 안정이 필요한데 안정이란 다름 아닌 영혼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상호작용의 힘을 4가지로 보고 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리고 이 4가지 힘 이외에 최근에 발견된 암흑 에너지의 힘도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 4가지 힘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힘이 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4가지 힘은 물질 세계에 국한해서 발견할 수 있는 힘일 뿐이다. 물질 세계의 힘 외에 남녀가 서로 끌리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인생에 관여하는 힘은 물질의 힘 외에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풍수란 환경이론과 다르지 않다. 환경이란 터의 성질을 일컫는데 터의 종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기운이 발산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면 자신이 태어난 곳에 가서 기운을 보충하면 좋다. 이는 영혼이 처음 적응했던 장소를 의미한다. 사람은 대부분 장소에서 병을 얻는다. 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장소의 기운은 영혼을 바꾸고 영혼은 몸과 운을 바꾼다. 또한 피라미드 파워라는 것도 있는데 피라미드 모양이 영혼과 몸에 미치는 힘을 의미한다. 방에서 벽이나 바닥, 천장 등은 그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기운을 만든다. 모든 장소는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인간이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쓰지 않고 저 혼자 쓰기 위해 감춘다. 그래서 오늘날 풍수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로부터 조상의 묘를 잘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벌써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났는데 어째서일까? 가족관계란 단순히 DNA의 맥락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혈연이라 하는데 죽은 사람의 묘자리가 산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저자의 경험으로는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의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맞다고 한다. 묘자리의 효력은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좋은 자리에 조상의 묘가 있지만 후손이 아직 잘 되지 않았으면 훗날 반드시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DNA가 무엇이기에 죽고 나서까지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어떤 영혼들끼리 인연이 깊으면 한 핏줄로 연결된다. 영혼에서 DNA로 발전한다. 혈연 관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운명적으로 같은 맥락의 DNA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겨우 재료가 같은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혼에 의해 가족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후에 운명으로 인해 혈연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자물리학에서도 두 소립자가 한 곳에 있다가 분리되면 그 후에도 얽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데 한 번 얽히면 그 둘이 아주 먼 곳에 있어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입자의 관계는 혈연관계 이상이다. 물질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데 영혼이라면 어떨까? 영혼은 음양에서 양이라 할 수 있는데 양은 원래 잘 얽히는 성질이 있다. 영혼들이 모여 한평생을 함께 보냈다면 그들의 얽힘은 대단할 것이다. 얽힘이란 인연과 같다. 만물은 얽히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죽음도 이를 막지 못한다. 묘자리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장소도 묘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풍수가 좋은 곳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세세토록 유지될 것이다. 주역의 섭리에 의하면 탁 트인 곳은 풍이라고 말한다. 집이 너무나 넓은 곳에 있으면 바람의 기운이 집을 압도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도 흩어진다. 사람의 기운이란 돈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넓은 곳에 외롭게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곳은 풍임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다만 이런 곳에서 숙박업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 손님은 풍을 찾아 이곳에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군자는 민첩하여 자신의 잘못을 쉬지 않고 고쳐나간다. 하지만 소인은 변화할 줄 모른다. 머무는 장소도 늘 같은 곳만 고집한다. 운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사는 장소를 바꿔야 한다. 둘째, 버릇을 고쳐야 한다. 셋째,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머무는 것인데 저마다 처한 형편이 달라서 좋은 곳이 있어도 마음처럼 쉽게 이주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좋은 방법이 있다. 여행을 하든 산책을 하든 명소를 찾아 그곳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사람은 여행과 산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 여러 곳이 있지만 쉽게 가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서울의 청계천이다. 청계천은 명당 중의 명당으로 강북 일원의 기운을 함축하고 있다. 깊게 가라앉은 땅에 물길이 있는 곳은 서울에서 이곳이 유일할 것이다. 청계천은 영혼을 안정시키는 곳이니 평생
이곳을 산책해도 좋다.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명당이 있다. 이런 곳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참으로 많다. 그럴 때는 천지 대자연을 이용하여 극복해야 한다. 하늘은 이미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인간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운이란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어느 남성은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트여있는 원룸형 구조의 집으로 이사갔다. 하지만 오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남성이 이사한 방의 구조를 보면 현관문을 열고 좁은 통로를 지나 거실에 이르게 되는데 거실은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거실이 객관적으로 그리 넓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관문과 거실이 직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은 넓게 느끼는 것이다. 방이란 원래 택이어야 한다. 적당히 막혀 있어서 영원히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남성의 거실은 택이 아니라 풍이었다. 풍이란 벌판과 같은 곳이다. 이럴 경우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거실과 현관문 사이에 가리개만 있으면 된다. 그 후로 거실은 닫혀있는 아늑한 느낌이 생겼고 비로소 방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영혼이란 열려있으면 뇌가 자고 있어도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방문을 닫아야 한다. 넓은 방이라면 문 쪽에 칸막이를 설치해도 좋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수란 풍과 택의 이론이다. 밖은 풍이어야 하고 안은 택이어야 한다. 풍과 택의 수용체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다. 사람이 사는 방은 전체적으로 좋아도 어느 한 곳에 결함이 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건강한 사람이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힘을 못 쓰는 경우와 똑같은 것이다. 서울의 강남 땅은 예전에는 논밭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도시로 변했다. 땅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서울에 닥친 변화의 물결이 강남에 이르렀다. 땅은 그 위에 사는 인간처럼 변화의 역사가 빠르지 않다. 운명의 속도가 느린 것은 땅의 속성이 음이기 때문이다. 원래 양은 빠르고 음은 느려서 음의 변화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땅은 음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음인 곳에 건물이 찾아오고 인간이 찾아온다. 그 땅에 와서 함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때는 1971년 12월. 퇴계로의 대형각 호텔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타버렸다. 흉한 건물이었던 대형각 호텔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처참한 운명을 맞았다. 그것은 그 땅의 운명이고 그 건물의 운명이었다. 불에 타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 때문에 호텔에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불에 탈 호텔의 운명 때문에 공연한 사람들이 흉사를 당한 것이다. 물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운도 나빴다. 하지만 호텔의 운이 더 나빴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땅은 스스로의 운명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과 건물을 잘 보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잘 고르는 것이 풍수의 목표다. 인간에게만 운명이 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지진의 경우 인간은 그 땅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운명을 함께 맞는다. 참사의 현장에서 탈출한다면 그 또한 인간의 운명이다. 나쁜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어둡게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땅은 운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곳에 사람이 오래 머물게 되면 땅의 운도 발동한다. 나쁜 땅의 경우 대대적인 공사로 변형시키고 운명이 좋은 사람이 그곳을 장악하면 땅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운명이란 땅이든 사람이든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미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점을 치는 것이고 둘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라는 차이가 있다. 징조는 인간이 묻지 않았는데도 하늘이 미래의 일을 얼핏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기예보나 기상관측과 비슷한 일종의 운명에 보인 셈이다. 오늘은 징조를 해석해 기회를 잡고 운명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책, 신의 비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어느 날 점을 쳤더니
어머니를 상징하는 괴상이 나왔다. 그런데 마침 그날 어떤 환자가 찾아와 어머니 문제를 호소했다. 점괘가 맞은 것이다. 점이란 과학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사건과 연관성이 생긴다면 이는 동시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융은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새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새떼를 모아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며 동시성이다. 학자들은 새떼가 모이는 것에 대해 군거본능이라고 명명했는데 사람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싶어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생물의 심리 말고 무심한 자연현상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넘길 일이 아니다. 융은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우주 대자연의 동시성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은 인지했다. 융이 이런 현상에 주목한 이유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다. 동시성이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연쇄적 현상이므로 이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시성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주역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과학자들은 아직 동시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뚜렷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징조는 자연계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한 조각을 분석해 전체를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양자역학에서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의 인과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는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징조란 원래 희귀하게 일어나는 법이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친다거나 아주 기이한 사건들은 대개 징조다. 우리는 평소에 징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비는 넓은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온다. 태풍도 바람이 한 줄기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집단으로 발생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집단으로 일어난다. 인간 사회에 있어 유행이라는 것도 실은 집단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새도 때를 지어날고 유행도 집단으로 오고 역병도 집단으로 발생하고 운명도 잘 될 때는 딱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술술 풀려나간다. 징조란 미신도 아니고 신비한 현상도 아니다. 오히려 징조가 아닌 것이 이상할 뿐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스스로 혼자 발생할 수는 없다. 예언가로도 유명한 타너스님은 1949년에 개미떼 수천 마리가 서로 싸움을 하여 법당에 죽어있는 모습을 불길하게 여겨 역학 원리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 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을 알았고 사람들을 경남 양산에 있는 백년암으로 피신시킨 일화가 있다. 칼 융은 언젠가 한 여상의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다. 매우 위험하니 숲속을 거닐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며칠 후 여성은 숲속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세상에는 생각해야 할 일이 많은데 쓸데없이 공상까지 하는 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그 사람에게 깃들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기만 하거나 실없이 웃고 돌아다니는 것은 미래의 애군을 만날 징조이다. 인간의 태도,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중하고 영민한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 푼돈이라도 무언가 예상치 못한 돈이 자주 생기면 이는 좋은 징조다. 이것은 풍산점이라는 괴상인데 모든 일이 점점 잘 풀려나간다는 뜻이다. 어느 날 뜻밖의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이 징조는 실제로 좋은 운명을 끌어온다. 이것은 지택님이라는 괴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귀인을 만나 운이 좋아지거나 스스로가 귀인이 된다는 뜻이다. 잘못된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은 양의 기운이 찾아와 꽂힌 것이다. 이를 천례무망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괴상이다. 어떤 남자는 기다리던 약속이 취소되어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던 중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물건을 분실하는 사건이 2번이나 연달아 터졌다.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이는 분명히 징조로 봐야 한다. 손위풍이라는 괴상인데 이 괴상은 손실이 커지고
사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남자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만약 징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좀 더 조심했을 수도 있다. 출근하는 중에 단추가 떨어졌고 단추를 달다가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린다면 태풍대과라는 괴상으로 큰 사고가 예견되어 있고 계획에 차질도 생긴다는 뜻이다. 단추는 옷을 여며 신체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것은 몸이 밖으로 나오려는 징조다. 손가락이 다친 것은 몸 깊숙이 있어야 하는 혈관이 밖으로 나온 것에 해당한다. 이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길에서 자동차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주변 사람과 충돌도 예상되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나치게 돈을 절약하면 운을 고립시킨다. 돈은 흐름인데 흐름을 막고 가두어 놓기만 하면 언젠가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맥없이 소진된다. 또한 지나치게 절약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이 심하게 위축된다. 한치의 여유도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으니 영혼이 옥죄어져 있어 재앙만 기다리는 셈이다. 사는 곳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중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장소 역시 중요한 징조다. 비탈길을 너무 오래 보면 영혼의 자세도 기울어진다. 사람이 사는 집은 간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간격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곳은 영혼의 활동이 제한되고 재난이 잠복하고 있는 괴상이다. 사는 집까지 옮길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 너른 들판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 역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계의 모든 모양은 마치 원소처럼 기본 틀이 있어서 이것이 파생하면서 무수히 많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프랙털이라고 한다. 몸의 모든 구조는 단순한 데서 시작한다. 이것도 프랙털 원소에 해당하는데 줄기세포도 바로 그것이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것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부부는 전체를 닮아 있다. 사회도 그렇다. 기본 틀이 있어서 다양한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 징조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작은 단표는 더 큰 것과 평행하다. 그릇이 깨지는 것과 지갑이 찢어지는 것은 다른 모양 같지만 실은 똑같은 뜻이다. 이들은 뜻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그릇을 유난히 자주 깨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모종의 틀이 깨지는 상황이며 작은 애로사항은 큰 애로사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 과학은 진지하게 묻는다. 우주는 왜 있는가? 시간의 비밀, 존재의 비밀이 이 질문의 대답 속에 있다. 그리고 운명의 비밀도 그 안에 답이 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없다면 우주도 없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에서 얻어진 신중한 결론이다. 현재란 다름 아닌 관찰의 순간이다. 관찰이란 것이 없으면 현재는 없다. 만약 우주를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다면 현재란 없고 미래, 과거, 현재가 모두 초유동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란 인간이 관찰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없으면 우주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면 그는 미래를 본 것이며 그가 본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문왕은 주역을 통달한 성인으로 공자가 존경했던 분이다. 어느 날 문왕이 낮잠을 자던 중 하늘이 크게 밝아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징조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점을 관장하고 있는 신하에게 명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점을 치게 했다. 신하는 이를 해석하여 왕께서 사냥길에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사냥터에 이르고 보니 거기에는 정말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낚시를 하고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었던 것이다. 문왕은 강태공을 곁에 두고 자문을 구하며 그를 군사로 임명하여 중국을 통일하는 데 이르렀다. 이 이야기에는 미래를 보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나온다. 먼저 점이라는 것은 인간이 묻고 신이 답하는 형식이다. 문왕은 신하에게 지시하여 미래의 일을 물었고 신은 점괘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 하는 것으로 주역의 64개 중에 하나다. 둘째, 징조는 신이 인간에게 그저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은 그 징조를 해석하여 미래를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명상 중에 미래가 보이는 것으로, 이는 범상치 않은 성인급의 능력이다. 점은 어떤 사람이 뽑았느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틀린 점은 확률에 의해 우연히 그 괴상이 나온 것뿐이다. 그러나 맞는 점은 무당이나 도인이 뽑은 경우가 많다. 문왕의 점쟁이 신하는 자신있게 점을 치고 또 자신있게 보고했다. 그 점쟁이는 자신의 점괘가 틀림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점이란 오랜 세월 치다 보면 동시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이란 수련이다. 수련을 통해 사물과 점괘의 연관성이 점점 강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다. 점은 귀신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점괘는 자연법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신이 감응하여 괴상을 점지해 주는 것이다. 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운이 좋아지는 행동을 찾아서 실행하면 된다. 지금 너무 바쁘다면 운명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은 재난에 대해 무방비란 뜻이다. 영혼이란 너무 요동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명상을 통해서 요동치는 영혼을 잠시라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산책을 하면 운이 좋아지고 풍수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운이 분명히 개선된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기약에 따르면 모든 사물과 우주, 인간은 서로 기를 주고받는데 우리 몸과 마음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 몸에 나쁜 습관을 형성해 기가 정체되고 실제로 운도 나빠지게 된다. 내 몸의 주체인 마음에 따라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운이다. 그러니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마음가짐과 몸가짐부터 바꿔야 하며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운이 바뀔 수 있다. 오늘은 사주명리학이 아닌 기약을 토대로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운명사용법을 소개한 책, 운이 풀리는 운명독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관상법이란 얼굴에 나타난 형상과 기색을 살펴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언행과 마음 상태는 그대로 우리 얼굴에 반영된다. 실제로 연륜과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얼굴만 살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곤 한다. 오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체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몸의 병적 현상을 알려준다. 그 신호체계는 오늘날의 첨단 통신체계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 신호를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다양한 신호체계를 통해 여러 번 알려주는데도 몸의 주인인 마음이 무시해버리면 다음부터는 관련 계통의 신호체계는 아예 작동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이나 독성이 강한 약물 등에 의해서도 강력한 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동물들은 몸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사나흘 정도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복식호흡은 단지 폐를 통한 호흡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많은 모공을 통해 동시에 호흡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도 노화되어 모공을 통한 피부호흡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서 복식호흡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아기 때는 특별히 수련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흉식호흡을 하게 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되면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호흡을 통해 우리 인체는 무엇을 얻는 것일까? 단지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무수히 유동하고 있는 자기 입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폐가 오행 중에 금에 배당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자기성은 유독 쇠에 잘 흡착되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폐를 통해 유입된 자기력이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적혈구의 핵인 헤모글로빈에 담겨져 70조 개에 이르는 우리 몸의 각 세포에 에너지원으로서 공급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이 넘쳐나면 우리 몸 역시 부정적인 파동으로 인해 전체적인 공명현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조 개에 이르는 모든 세포들 역시
좋은 생리적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우리 몸은 최소 5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든 살이든 뼈든 그대로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 몸은 이 순간에도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매 순간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매 순간 올바른 호흡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성을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영적 성숙의 동력이자 추진력은 반성이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소된다. 조급증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앞일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서 하는 반성만이 몸과 마음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을 할 때만 되면 온갖 구실을 대며 다음에 산다고 하는 구두쇠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오장육부 중 토장부인 비위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세상만 사는 마치 부메랑과 같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게 대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노자는 거두어들이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남모르게 덕행을 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된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행동을 일으키며 그 행동들이 부자의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 재물운이 좋아지게 된다. 우리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몸은 파장의 작용으로 인하여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곧바로 각 세포의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새로운 작용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면서 발전적인 말들을 자주 해야 한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공간 에너지의 영향도 받는다. 목재를 활용한 가구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거나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화초나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 생기 넘치는 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목재로 된 가구를 적절히 배치했는데도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책상이나 책장 등의 가구들에 낡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옛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풍수설에 의하면 낡고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기 때문에 운을 떨어뜨리게 한다. 또 기학에서도 낡은 물건은 운이 다했다고 보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오래된 물건은 음기가 가득하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낡고 오래된 물건이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든 정체되어 있으면 부작용을 일으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운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남녀가 음과 양의 서로 다른 기운을 일으켜 서로 상생해 나가듯이 물건과 사용자는 서로 알게 모르게 기운을 일으킨다. 황토를 이용해 공간을 바꾸면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꿈을 반복적으로 세세하게 설계한 경우가 많다. 세계 10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리자청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고의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였고 동양 최대의 부호가 된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을 취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세세하게 일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자기 자신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과 부를 나누는 큰 부자가 되기를 상상했다. 그는 이러한 꿈을 날마다 꾸었고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3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된 이후에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사주팔자는 운명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정보일 뿐이다. 사주팔자가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우리는 컴퓨터를 구매한 후 컴퓨터 운용 실력에 따라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더라도 행동과 습관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내 자신이 이번 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알고 싶다면 전생보다는 중음기에서 어떠한 삶의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봐야 한다. 중음기란 전생과 현생 사이에 영혼의 형태로 머물 때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음기에 세웠던 계획들을 육체를 받고 이승에 태어난 순간 잊어버린다. 중음기에 세웠던 계획들은 수행을 통해 복원할 수 있고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태어난 시점으로 최대한 회귀해야 한다.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며 살펴보는 역행 명상법을 활용하면 그보다 오래된 기억들도 떠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수련가들이나 하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명상이란 잡생각을 없애고 오직 목표한 생각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우리 생각은 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몸으로 인한 간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시공간을 초월해 내 영혼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관념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념이 통용되는 더불어 사는 시공간의 세계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획일적인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만사만물 중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어떠한 지침이나 규범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며 시공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의료직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대립해왔는데 자신들의 방식이 옳고 상대방의 방식은 틀리다고 반목하곤 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본질만큼은 둘 다 같다. 최근에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융합하는 시도가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정관념은 직업운과 사업운도 망치는데 인간의 도리를 잘 갖춘 사업가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직원들의 말을 잘 경청한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관상이 바뀌고 운이 바뀔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서 소리내어 웃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얼굴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마음을 통해 몸을 바꾸는 방법이다. 점술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점성술과 역학, 사주를 터득하면 모든 점을 칠 수 있다. 서양의 점성술, 동양의 주역과 음양오행론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점이 그토록 논리적이라면 왜 어떤 점술가는 잘 맞히고 어떤 점술가는 잘 못 맞히는 걸까? 점괘의 99%는 이론에 근거하지만 마지막 1%가 그 점술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점쟁이로 유명한 러브미드에 의하면 사실 인생의 운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다. 그 힘이 엄청 강해서 타고난 운을 바꾸기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행운을 꽉 붙들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있다. 바로 변화하는 사람이다. 평생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 그저 운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아마존 운세 분야 1위 작가가 수만 명의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된 운 사용법을 담은 책 타고난 운을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만약 당신에게 연속으로 행운이 찾아왔다면 뒤따르는 불운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운은 피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인생에서 운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거푸 일이 안 풀렸다면 이는 곧 엄청난 대운이 들어올 거라는 징조이다. 나쁜 일을 피하려면 나만 승승장구할 거야, 나만 행복할 거야와 같은 이기심을 자연스레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행운을 미리 치르는 셈이 되어 어딘가에서 거대한 불행이 생기게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영자들도 거액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선행을 베풀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자세만으로도 운은 쌓여가기 때문이다. 운은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업무운이 좋아진다. 하지만 아이가 다 커서 독립하는 순간 부모의 운은 꺾이기 시작한다.
사실 부모는 그때까지 자녀들에게서 운을 받은 것이다. 자녀가 독립선언을 하고 도시로 떠난 지 두세 해가 지나면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한다. 이는 자녀에게 운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그때까지 운을 쓰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면 그 운은 자녀 앞으로 차곡차곡 쌓여 자녀가 20대가 되면서부터 소위 대박 터지는 일도 잦다. 누구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이 운의 법칙이므로 모든 자녀에게 운이 골고루 돌아가는 일은 드물고 한 아이만이 그 가족의 운을 이어받는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운을 주는데 부모가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아이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늘 아버지가 돋보이는 삶을 살게 되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출세길이 막힌다. 그러므로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는 되도록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로 살아야 한다. 운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는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운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분에 넘치는 행운이 찾아왔을 때는 기부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이다. 불행을 잘 피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큰 행운이 찾아와도 자신의 실력이라고 자만하지 않고 늘 주위에 감사를 표하며 자연스레 운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머리가 좋다. 외모가 출중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숙명이다. 숙명은 길을 쓰고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다. 태생은 바꿀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난 운을 바꾸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운을 조종하기 가장 쉬운 요소는 풍수, 즉 장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거나 방의 구조를 바꾸거나 이사가는 방법도 좋다. 운을 좋게 하려면 음덕도 중요하다. 음덕은 숨어서 몰래 덕을 쌓는 일인데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위해 행동하며 대가 없이 사랑하는 자기희생이다. 숙명에는 집안 문제도 있는데 조상이 선행을 베풀었느냐 악행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그 업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숙명이란 현생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다. 조상의 묘를 찾아뵙는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이나 자손에게 덕이 될 법한 일을 한다면 과거의 카르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래를 위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을 지원해주는 일도 좋다. 기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기가 가장 강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기는 대지와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것을 많이 줍는 사람일수록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지를 밟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발과 관련된 물건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구멍난 양말이나 더러운 신발은 버리고 발에 기쁨을 주는 일을 꾸준히 하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기는 아파트 1층에서 5층 높이까지밖에 미치지 않는다. 초고층에 사는 사람은 운의 기운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 크게 성공한 기업의 회장이나 톱스타 연예인 등의 사람은 기의 힘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아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늘의 기와 직접 통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운이 좋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초고층에 살면 정서불안에 시달리거나 빚더미에 앉는 등 가정이 파탄나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높은 곳은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을 땐 잇따르는 행운을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고 운이 없을 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내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모습을 보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남에게 화를 낸다는 건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부분에서
승부를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제때 화내지 않으면 운은 움직이지 않는다. 분노를 느꼈다면 승부를 내야 한다. 이것은 걸핏하면 분통을 터뜨리는 것과는 다르다. 운의 기운을 높이려면 상대방의 말이 수상쩍어도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좋다. 말에는 얼령이 깃들어 있어 예쁘다라고 하면 정말로 예뻐진다. 연예인들은 칭찬을 자주 듣는데 이때 칭찬을 능숙하게 받아들이면 인기 운이 올라간다. 질리도록 들었을 텐데도 매번 감사해요 하며 매우 기뻐한다. 절대 아니라는 듯 부정하는 반응만 피하면 된다. 또한 미간을 넓히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 눈썹 사이에 털을 뽑아 미간을 넓히거나 눈썹을 약간 아래로 처지게 그리는 방법도 좋다. 앞머리의 유무는 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관상학에서 이마는 사회운이나 업무운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마를 훤히 드러내면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다. 반대로 결혼하고 싶다면 앞머리를 내려서 이마를 가려야 한다. 이마는 업무운, 눈썹은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는데 앞머리로 이마와 눈썹을 가리면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앞머리가 강한 자아를 숨겨주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고집을 내려놓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운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정을 끊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느냐인데 세계가 확장되면 변화가 생기고 운이 좋아진다. 그런데 세계가 확장되는 순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반드시 외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 시기이다. 신과 같은 큰 존재를 믿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더욱 잘 풀린다. 신을 느끼면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고 인간성이 좋아지며 정신 능력이 향상된다. 파워스폿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의 기운이 상승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보통 신을 모시는 곳이나 자연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중 중요한 곳은 산이다. 강과 호수, 바다에도 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운기를 잡을 수 있지만 산의 힘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 누구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자기 돈을 들여서 가지 않는 곳은 파워스폿이 아니다. 명당 중에 명당은 산과 강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공기가 맑은 곳이다. 손에는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현생에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능력치가 높아진다. 전생과 가까운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손에 그 기술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손가락 뿌리 부분에서 손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사람은 선생님이나 의료관계자, 상점 경영 등 집단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 좋다. 특히 손가락이 긴 사람은 전생에 법을 제정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고 집단과 관련된 고위직으로 활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손가락이 굵고 짧으며 살집이 두툼한 사람은 요식업계 종사자 등 장사를 업으로 삼으면 좋다. 손가락 마디가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은 정통학자나 예술가 유형으로 전생에 뭔가를 깊이 연구했을 공산이 크다. 액년은 여러 가지로 고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를 말하는데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액년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뿐이다. 특히 손목시계는 행운을 불러오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초침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면 팔에 작은 우주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싼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손목시계는 되도록 비싼 것을 직접 사는 것이 좋다. 늘 똑같은 행동만 반복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 없는 일상은 운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다. 여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운이 좋아진다. 여행도 자기 돈으로 가야 하며 무슨 일이든 스스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가전을 비롯해 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 많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도 운을 충만하게 만든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사물이나 사람은 에너지를 다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된다. 옛날엔 참 좋았지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미래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것만으로도 불행해지므로 슬그머니 거리를 둬야 한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지면 변화가 왔다는 신호이다. 좋은 인연이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점점 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은 현재 자신의 약점을 떠오르게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준다.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영혼이 한층 성숙해지고 운의 기운도 좋아질 것이다. 손은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 그리고 기질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손바닥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나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손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살필 수 있는 바코드인 것이다. 성공하는 손금, 부자되는 손금 책의 저자는 손금에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많은 것이 나타나 있지만 지나치게 손금을 맹신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한다. 손금이 좋지 않은 만큼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대처하면 운명은 바뀌기 때문이다. 오늘은 동서고금의 손금을 종합 해석한 책, 성공하는 손금, 부자되는 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손금을 통한 운명의 판단은 다른 운명학설과 비교해보아도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손금을 가지고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손금이 맞지 않는다고 불신하거나 오해를 하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노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듯이 좋은 손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목표가 없으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손금에 나타나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지 결정된 운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를 가지고 손금을 볼 때 결과를 맞히는 데만 급급하면 손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선은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감정에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이 많은 사람은 다정다감하다. 이를 보고 선명한 결혼선이 많은 사람은 재혼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의 생명선을 보고 돌아와 모두가 생명선이 짧았던 것은 아니므로 손금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생명선이 짧으면 단명한다는 설에 어긋나긴 하지만 이는 생명선의 길이에 관한 정의와는 다르다. 생명선의 길이는 질병이나 상처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불변의 정의다. 즉 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했을 때 저항력이 있는 생명선이 긴 사람이 저항력이 없는 생명선이 짧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더 높고 그 결과 생명선이 긴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설이 정립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나 지역의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저항력이 곧 수명 연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체력이 좋고 건강해도 그릇된 행동이나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 단명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전쟁이나 재해, 사고 등은 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흥분했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은 내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땀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뇌는 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의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에 이상이 생기면 손바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손금을 읽다 보면 오장육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손에 무수한 혈자리가 있다고 본다. 혈자리는 손금의 중요한 위치와 유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손금과 경락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고도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 뇌와 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손금의 3대선이라고 하는 감정선, 두뇌선, 생명선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도 나타나는 선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선이다. 예를 들면 생명선이 강력하고 길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산소 섭취량이 많고 소화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몸에 활력이 넘친다. 산소와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튼튼하고 장수할 확률이 매우 높다. 과거에는 결핵이나 위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는데 결핵에 걸리면
생명선에 이상이 나타났다. 또 소화기 질환에 걸리면 체력이 저하되어 생명선에 장애가 오고 몸도 쇠약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이들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졌고 그 때문에 생명선만으로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생명선이 덜 발달되어도 다른 선이 훌륭하고 양생을 잘하면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다. 반대로 생명선이 훌륭하고 건강하다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 단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태아 때 가장 먼저 근육과 신경이 발달하는 것은 엄지다. 특히 이 부분은 호흡기계나 소화기계와 연관되어 있고 모태의 영양이나 발육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인다. 즉, 생명선은 생명력과 활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체질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는 곧 태아 상태일 때 발육 상태가 좋았다는 뜻으로 이런 사람은 대개 건강하고 튼튼하다. 심신의 정보는 대뇌 심피질에 모여 있기 때문에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금이 변한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좌뇌의 발달과 관련 깊은 오른손의 손금이 자주 변한다. 손금으로 운명을 예측할 때는 대개 왼손보다 오른손의 변화가 자주 나타난다고 본다. 즉, 좌뇌와 관련이 있는 오른손으로는 현재의 컨디션이나 재능을 살펴 장래성을 판단하고 왼손으로는 예술적 재능 등 창조적인 면과 유전과 질병 등을 살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손 모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손에도 적극적인 손과 소극적인 손이 있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깍지 끼었을 때 엄지가 아래쪽에 오는 손을 적극적인 손, 엄지가 위쪽에 오는 손을 소극적인 손이라고 보면 된다. 적극적인 손은 현재의 상황과 모습, 현재의 심리적인 상태, 미래의 운세 등을 나타낸다. 소극적인 손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운세나 성격, 재능 등을 나타낸다. 즉, 적극적인 손은 현재와 미래를, 소극적인 손은 인생 전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금을 볼 때는 적극적인 손을 중심으로 살핀다. 먼저 소극적인 손으로 잠재적인 성격이나 운을 이해한 뒤에 적극적인 손을 통해 현재 상태나 예상되는 미래를 읽는다. 그렇다면 오른손과 왼손으로는 각각 무엇을 볼까? 오른손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외관과 앞으로의 삶 등을 살피고 왼손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와 내면 등을 살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오른손에는 있지만 왼손에는 나타나지 않은 선의 경우 외관적으로는 나타난 것으로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르다고 하는 식으로 읽는다. 좌우 손금이 크게 차이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중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손금을 볼 때는 손바닥에 선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지만 손과 손톱, 손가락, 손목까지 모두 포함한다. 먼저 손의 크기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손이 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가정에 충실하다. 반대로 손이 작은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손바닥이 두꺼운 사람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반면 얇은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약하다. 손가락이 긴 사람은 섬세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짧은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파이지만 완고한 것이 단점이다. 약지가 중지 쪽으로 구부러져 있거나 표준보다 긴 사람은 연애 결혼을 하고 집게 손가락이 중지 쪽으로 구부러져 있거나 약지와 중지가 떨어져 있거나 약지가 가늘고 짧은 사람은 중매 결혼을 한다. 엄지가 휘어진 여성은 사치스럽고 낭비하는 성향이 있다. 또한 약지의 일지절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부모와의 인연이 희박하고 중지가 긴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 도박이나 예술 방면에 뛰어나다. 약지가 가늘고 긴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 쉽다. 손금이 길면 대체로 고유의 운세가 강하며 두뇌선, 지능선, 생명선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금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좋지 못한 손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을 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손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한 운명 개척법이자 활용법이다. 이름의 본질은 소리와 글자의 에너지다. 소리는 주파수로 영향을 미치고 글자는 형상의 에너지로 전달되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미쳐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름의 목표는 인체 에너지의 부조화를 해결해서 건강한 삶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름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마음도 바꿀 수 있다. 마음의 변화는 곧 운세의 변화로 연결되는 단초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은 바로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며, 에너지란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을 다르게 일컫는 말이다. 이름은 이런 에너지 중에 한 가지이며, 이 에너지의 영향을 측정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 그 답을 알 수 있다. 이름 치료 연구가인 안동현 박사는 30여 년간 명상의 효과를 연구하면서 이름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년간 의학적인 방법과 장비를 통해 이름 에너지를 검증하였다. 오늘은 이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책, 이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이름의 에너지는 주파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헤르츠가 바로 그것이다. 주파수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위 중의 하나이며, 이 헤르츠는 아주 민감해서 같은 주파수끼리는 반응을 일으키지만 다른 주파수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름은 소리와 글자의 주파수이며, 이 영향이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생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극이다. 이름은 소리와 글자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판단력, 체력 등을 향상시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다. 또한 운이 좋아지려면 좋아지는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의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 우리 인체는 소우주이며 외부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리나 빛, 음식, 약 등 어떤 방법으로든 부족하거나 남는 오행을 조율해 주기만 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중에서 소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빨리 조율해주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보통 장명가들이 당사자에게 이름을 몇 개 보여주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도록 하는데, 그것은 가장 나쁜 이름을 고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음파나 소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소리도 단독으로 작용하는 법은 없으며 반드시 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수반한다. 저자는 30여 년간 호흡 수련과 더불어 명상을 해왔다. 그런데 호흡을 하다 보니 호흡이 엄청난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도의 길을 가는 것도 이 호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이것만큼 매력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도통했다고 하는데, 천하의 모든 이치를 앉아서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명상을 시작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냥 명상을 한 것이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 명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책을 찾아보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사주, 풍수, 관상, 이름이라고 한다. 사주란 음양오행을 60갑자의 틀에 맞추어 풀어보는 것인데, 태어날 때의 음양오행이 평생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영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운세 역시 변해간다. 모든 오행의 변화는 결국 최초의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우리 몸의 오행을 측정해보면 알 수 있는데, 오행의 변화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한글은 창제 과정에서부터 음양오행을 고려하였으므로 이름 자체에 음양오행이 내재되어 있다. 소리의 에너지는 발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그 영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주의 이치는 책 몇 권, 이론 몇 줄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다. 이 우주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한 곳에서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 결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원리는 태양의 흑점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인해 지구의 통신이 교란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며 인체의 모든 것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가변적 요소는 바로 이름이었다. 좋은 운세는 먼저 건강을 좋게 하며 그에 따라 건강한 에너지가 올바른 판단을 유도한다. 결국 약하거나 병든 에너지가 건강하고 힘찬 에너지로 변하면서 운세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름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이름은 이미 의학의 범위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치유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이름, 건강한 이름, 돈 잘 버는 이름을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전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발음이 달라도 에너지가 같은 이름은 포장지는 달라도 내용물이 같은 것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오행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목화토 금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다. 이 환경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미쳐 조화를 이루어가며 이 내용을 확인하면 이름 에너지가 분석된다. 따라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면 각자에게 맞는 좋은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보면 우리의 심장과 뇌를 비롯한 인체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다. 이름은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몸을 통하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운은 이름 에너지대로 간다. 따라서 이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업이 막히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불교의 대표적인 만트라인 옴마니 밤매움에서 옴은 모든 소리의 씨앗이자 탄생의 음절이라 하는 반면 훔은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이자 우주 만유를 통일시키는 음절이며 우리의 마음을 신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에 내려놓는다. 하버드대 의학 박사인 디펙 초프라는 훔이라는 소리는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인간 몸속의 생명을 통일적으로 치유하고 인체의 모든 세포를 동시에 진동하게 한다고 했다. 만트라의 기본 원리는 소리의 주파수로 소리의 진동은 우리의 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주파수가 나오는 이름으로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준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름으로 만트라처럼 좋은 주파수까지 만들어준다면 더욱 큰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다. 인체의 오라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정보 측정기로 확인해 본 결과 개신교 신자의 경우에도 기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였을 때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지만 건성으로 기도문만 외운 경우는 효과가 적었다. 소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다양하며 때로는 더할 수 없이 강력한 에너지도 소리를 통하여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나의 이름으로 온다면 그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가 불러줄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가 불러줄 때마다 나쁜 에너지를 받는 것이니 이름의 좋고 나쁨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각종 장비로 확인해 본 결과 이름을 바꾸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조건이 달라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박동의 변화이다. 이름을 부를 때 소리의 주파수가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심장 박동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름 때문에 심장 박동이 안정될 수도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이름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파수로 된 이름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이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에너지와
이름의 에너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좋은 이름의 에너지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름 에너지는 15에서 30% 정도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므로 그 이상의 노력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평소 상당히 나쁜 공명을 일으키는 거친 에너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금세 정상 에너지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든 에너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인의 원래 에너지 수준 때문인데, 기본적인 에너지의 수준이 다르면 개개인의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름이 전부는 아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동일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사주의 오행은 다르다. 사주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에너지이므로 이것이 다르다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바탕이 다름을 의미한다. 거기다가 이름까지 다르면 쌍둥이라 하더라도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의 삶에서 이름의 영향력은 15% 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경우에 이름 에너지는 모든 것을 좌우하기도 한다. 사업의 운명이 새로 들어온 직원 하나로 휘청이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되던 식당이 아르바이트생 하나 잘 뽑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식당이 되기도 한다. 그저 밝고 건강한 기운의 사람과 사귀었을 뿐인데 어둡고 비관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관상 경영학이라는 책의 저자는 관상학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학문이라고 말한다. 나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고 그것이 축적되어 하나의 이력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은 사람을 알아보는 관상의 원리를 담은 책, 관상 경영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관상학은 인간의 내면이 신체에 반영된다는 원리에 기인하여 사람의 외형을 관찰함으로써 재능, 건강, 심리 상태 등을 읽어내는 학문이다. 단순히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에너지를 읽는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가까운 미래까지 읽어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학문이 사주명리학인데, 운명을 미리 가늠하고 대비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꿀 수 없으므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관상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담겨 있다. 사람의 얼굴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따라 표정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한 부서의 직원이 좋은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이 좋은 인재를 뽑으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 기업의 대표가 일자 앞머리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의 권위가 설 것 같은가?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의 복을 받는 마당이며 타고난 운을 상징한다. 또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연장자로부터 받는 복이나 혜택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마가 잘생긴 사람 중에는 조기 출세하는 사람이 많고 윗사람 덕을 보는 경우가 많다. 대개 큰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 머리를 밀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큰일을 할 사람이라면 이마를 내어놓아야 생각이 깊어 보이고 권위가 선다. 우리는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을 큰손이라 부른다. 큰손이 작은 손보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상학적으로 큰손은 많은 재물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뼈대가 굵고 살집이 두툼한 사람은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인정이 많기 때문이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다. 수컷은 머리가 크고 갈기가 발달해 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크면 리더의 기질이 있다고 본다. 기린의 눈은 크고 튀어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펴 위험이 감지됐을 때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의 눈이 기린과 같으면 그는 적극적이고 활달하면서도 다소 성급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코가 발달하고 주둥이가 튀어나온 개는
한번 문 것을 잘 놓지 않고 냄새를 잘 맡는다. 관상학에서 코가 발달한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데 남보다 돈 냄새를 잘 맡고 한번 목표로 삼으면 반드시 쟁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 골격과 근육은 그 사람이 타고난 바탕 에너지이다. 그 외에 자주 쓰는 표정 근육이나 피부 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긴 대로 살기도 하고 사는 대로 생기기도 한다. 관상학에서는 타고난 것은 30%,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70%로 본다. 10년 전에 귀티나게 보이던 상도 자기 절제 없이 동물적 욕구대로 살면 천하게 변한다. 얼굴을 관리한다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므로 마음이 삐뚤어지면 몸도 삐뚤어진다. 역삼각형 얼굴에 볼살이 없는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까다롭다. 까다로운 성격만큼 자기 주변에 사람을 잘 붙이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의 폭이 좁다. 포용력이 부족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통솔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뇌 회전이 좋고 이성적이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섬세하고 꼼꼼하여 일을 맡기면 신중하게 처리하므로 실수가 적다. 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에 어울린다. 삼각형 얼굴은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윗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부가 약해 자수성가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면이 강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며 자기 것에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하며 활동적인 성향이다.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 따르는 사람이 많고 조직 생활에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분야보다 행동 중심의 일이 더 어울린다. 대표적인 인물은 강호동이다. 마른 모형 얼굴은 일을 처리할 때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고집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아집이 매우 강하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 행동은 느린 편이나 인내심 하나는 끝내준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이 있어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며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는 강한 의지력의 소유자이다. 두뇌를 많이 쓰는 일보다는 활동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스포츠, 건축, 수송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서장훈이다. 네모난 얼굴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얼굴형이다. 리더십이 강해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정확하고 반듯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머리 회전도 빨라 정확한 답이 나오는 일을 처리하는 업무가 어울린다. 또한 몸을 움직이며 하는 직업을 선호한다. 각진 얼굴에 살이 단단하고 풍부하면 재물운도 좋아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얼굴에 살집이 없고 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약해 인간관계나 조직 속에서 융화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일론 머스크와 정몽구 회장이 있다. 얼굴이 둥근 사람은 쾌활하고 사교적인 면이 강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사는 스타일이다. 또한 활동적이며 본능이 표정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속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 업무, 영업, 마케팅 업무에 적합하고 규정이나 원칙을 준수하는 능력과 치밀함은 부족하다. 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 정력, 에너지의 강약을 파악할 수 있다. 귀의 형태가 크고 윤곽이 뚜렷하면 에너지의 원천이 깊고 강한 것을 의미한다. 귀가 작고 얇으며 탄력이 없어 보이면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런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면 자세가 반듯하지 못하거나 기력이 좋지 않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경우가 있는데 몸을 자꾸 기대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기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 귀가 단단해야 육체와 정신도 건강하다. 만져서 부드럽고 힘이 없는 귀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작고 마음이 모질지 못하다. 반면 귀가 단단하면 건강한 체질에 고집이 센 편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루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마는 지적 활동과 학습 능력을 살피는데 이마가 넓을수록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이마가 낮거나 함몰되어 있고 잔주름이 많으면 학업에 대한 열의가 떨어져 공부에 별 뜻이 없다.
요즘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눈썹에 굉장한 공을 들이는데 이것은 사소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경영법이다. 눈썹은 상대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눈썹을 그린다는 것은 상대방과 활발하게 교류할 준비를 하는 마음 자세를 내포한다. 눈빛은 그 사람의 건강이나 심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정한 사람은 눈빛도 흔들린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단전에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단전의 기력이 약해진 것이다. 기력이 약해지면 눈빛도 약해진다. 또한 자신의 운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눈빛이다. 눈빛이 살아있다는 말은 현재 운이 좋다는 말이다. 같이 일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눈빛을 잘 살펴야 한다. 눈이 흐린 사람은 일 처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이 나온다. 관상에 얼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실은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체상과 얼굴이다. 목소리는 형상을 뛰어넘는다. 목소리는 몸의 에너지이고 눈은 정신의 에너지이다. 맑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는 건강이나 천성적 기질이 밝고 좋음을 상징한다. 관상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각각 복이 있는 부위가 다르지만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것이 원상이다.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있다. 저자는 가장 쉽게 돈을 부르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첫째, 말버릇을 바꾸어라. 징징거리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말을 하면 끝맺음을 잘하고 말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남들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말투가 기분 나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둘째, 항상 웃어라. 돈을 부르고 싶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뿌려야 한다. 많이 웃으면 기분이 좋고 평안해지며 몸도 가벼워진다. 셋째, 얼굴색을 밝게 하고 윤기가 나게 하라. 얼굴색이 좋다는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혼자서 집에만 있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돌지 않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반면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의 얼굴은 생기가 돈다. 움직여야 생기가 돌고 좋은 기운이 생긴다. 넷째, 목소리를 다듬어라. 아무리 못생겨도 목소리가 좋으면 다시 쳐다보게 된다. 다섯째, 남에게 베풀어라. 경제적으로 힘들면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재운이 좋아진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얼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변한다. 인복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마음을 바꾸면 관상은 반드시 좋아진다. 복권이 잘 걸리는 명당이 실제로 있을까?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라는 책에 의하면 주역의 궤상에는 천례무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궤상은 하늘의 기운이 한 곳에 내리꽂힌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행운이 모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으면 그곳에서 복권을 사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줄 서 있으면 최고다. 천례무망에는 양의 기운이 음으로 향했다는 뜻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사려다가도 줄이 길면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하지만 줄 설 기회는 하늘이 준 것이다. 5명 이상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면 반드시 그곳에 줄을 서서 복권을 사야 한다. 수학자들은 그곳에서 로또가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보다 많이 당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그곳은 그저 잘 되는 곳일 뿐이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곳에 가서 기운을 받으면 된다. 오늘은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운명을 피하는 특별한 장소의 비밀을 담은 책,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기운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이다. 기빨린다거나 기받는다라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운명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특히 땅의 작용을 잘 다루고
풍수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운명의 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집 천장이 났다면 상당히 불길한 뜻이 있다. 이는 취직이 안 되거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방 모서리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어 방의 모양이 두루뭉술해졌다고 치자. 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간이산인데 이런 곳에 오래 살면 직장에서 진급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내 운명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사를 하거나 방을 고치거나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크고 작은 노력으로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모든 포기가 빠르고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성향이라면 험난하고 거친 곳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운명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여성들이 많은 미용실이나 로맨틱한 분위기의 와인바 같은 곳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안 분위기도 묵직하게 꾸며놓는 것이 좋다. 공간이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따라 다양한 기운이 분출된다.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다 밝혀내지 못한 힘이다. 우리가 사는 집의 천장을 보면 대개 바닥과 마찬가지로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천장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압박한다. 천장을 제대로 꾸미려면 위로 치솟는 모양의 입체적인 구조여야 한다. 그저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건축물이라면 신비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라미드는 안에서 볼 때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는 형상인데 이로써 그 공간에는 기하역학적 힘이 발생하고 그보다 먼저 영혼의 힘이 발동되는 것이다. 공간이란 막아놓으면 힘이 비축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지구 내부에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문명이 실제로 있다면 그들은 지구 자체를 지붕으로 삼고 있는 거대한 돔 안에 살고 있는 셈이다. 생명의 기운이란 끝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운명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자주 머물러야 한다. 요점은 크고 단단하게 덮인 천장이다. 이왕이면 웅장한 대리석으로 된 곳이 좋고 그 안에 있는 조명들도 장엄한 느낌이 나는 것이면 더 좋다. 큰 건물이나 광장 같은 곳에 자주 가볼수록 좋다. 피라미드는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큰 건물, 호텔 등에 가보면 된다. 이러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실외에서 산책하는 것에 버금가는데 장엄한 건축물의 내부는 영혼의 힘을 보강해준다. 운명은 바늘 한 개만큼만 바뀌어도 그 흐름이 바뀌는 법이다. 모르고 그저 따라만 갈 때는 온 나라의 힘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일단 운명임을 의심하고 고치려 한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돈이 항상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 우선 꼽을 수 있는 곳이 건축 공사장이다. 거대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거대한 물건이어야 한다. 돈이 날아가는 것은 운명의 가벼움 때문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부드러움이 많은 곳은 좋지 않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목재 공장도 좋다. 돈이 없어지는 운명은 그 자체가 바람이므로 이를 멈추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땅을 깊게 파고 있는 곳, 말뚝을 박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부드러운 산책로는 안 좋고 파티장도 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행은 매우 안 좋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베풀면 그 공적은 저 하늘에 반드시 남아있다.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공돈이 생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쌓이고 쌓여 언젠가 재앙으로 돌아온다. 가족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이 좋다.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는 것도 좋으며 함께 고궁안을 걷거나 노래방에 가도 좋다. 여행지에서는 가급적 큰 장소에 묵는 것이 가족운을 좋게 만드는 요령이다. 가족여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버스나 자가용보다는 기차를 타는 것이 좋다.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있는데 연못가가 바로 그런 곳이다. 연못이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아담한 크기여야 한다. 바닷가는 당장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갈 곳은 아니다. 한가한 전통시장처럼 사람이 적은 장소가 좋은데 시장에 가보려면 번거로운 시간을 피해야 한다.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 흔히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이유도 틀린 것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오래 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남이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것이다.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이 모여 사는데 이것은 지구에 많은 영혼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다. 영혼의 밀집이란 다름 아닌 천개의 밀집으로 이 힘이 작용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 나도 오래 산다는 뜻인데 사람이란 사람에게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환자가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운 때문이다. 물론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면도 있었겠지만 아직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에게는 영적 기운이 있고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발출하게 된다. 가족도 자주 모이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의 경우는 서로에게 발산하는 기운이 더욱 특별하기 때문이다. 자손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분명히 장수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인류가 점점 늘어나는 힘과 비교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영혼의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거대한 돔으로 둘러져 있는 공간이다. 실내 농구장이나 천장이 높은 지하도다. 실외로는 댐에 물이 가득 찬 곳인데 댐은 클수록 좋다. 물이 말라있는 댐은 노인에게는 아주 위험하다. 큰 금고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좋으며 은행 안에 앉아있는 것도 좋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취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반드시 그 힘이 발휘될 것이다. 운명은 원래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적절히 예정되었던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물에 빠져 죽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 물가에 안 가면 된다.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하늘도 그를 물에 빠뜨릴 수가 없다. 운명이란 미리 알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 없으나 장소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좁은 장소로 가야 한다. 넓거나 좁은 것은 상대적인 의미라서 넓은 곳이라 해도 사람으로 꽉 찬 공간은 좁은 곳으로 분류된다.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가면 좋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가 혼잡하면 그것도 좁은 장소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도 마찬가지다. 포장마차나 아주 좁은 커피숍도 좋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운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다만 변화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 좁은 장소는 그만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근 후에 좁은 장소만 찾아다녀 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어떤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일단 그 장소와 행운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행운의 장소를 경험해 보았다면 반드시 한 번 더 가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장소가 있을까? 허리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픈 환자나 가짜 약을 진짜인 줄 알고 먹은 후 병이 나은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신의 힘으로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무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약한 병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병인데도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병을 더 키운다. 그렇게 악순환에 빠져 병이 깊어지는 것이다. 병이란 의식의 소관이 아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또한 치료도 하는 것이다. 병이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나듯이 그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병이란 영혼의 작용에 크게 지배받는 현상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모든 병은 영혼의 작용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병의 치료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몸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 났을 때는 의사에게 먼저 달려가야겠지만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환자 스스로 영혼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자신의 병이 낫고 싶다면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왕이면 건물의 외관이 단단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기와집도 아주 좋다. 기와가 기운을 크게 축적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이 기와를 사용한 것은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다. 기와집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곳은 좋지 않다. 도시에 살지 않아서 큰 건물을 찾기 어려운 사람은 거대한 바위덩이를 찾으면 된다. 그저 돌로 이루어진 큰 형상물이면 모두 괜찮다. 깊지 않은 병이라면 동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길 권한다. 그리고 천장을 웅장하게 꾸며놓은 호텔 로비도 좋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나무 밑에 있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총체적으로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죄가 뭔지 몰라도 내가 천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재기를 위한 좋은 장소를 찾아봐야 한다. 가장 좋은 장소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곳이다. 복갱이든 트랙터든 땅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 말이다. 그리고 부둣가에 가면 큰 배가 닻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야 한다. 가서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또한 등반가들이 밧줄을 붙잡고 암벽을 타는 모습을 봐도 좋다. 이런 장소는 깊은 곳에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늘의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운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다. 그곳은 광대한 하늘이 협곡 위를 덮고 있다. 이처럼 높은 산 위에 올라 벌판이나 바다를 바라봐도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 63빌딩 전망대나 그보다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도 좋다. 그저 높은 건물 옥상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라. 요점은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늘이다. 이런 것을 자주 보면 운명을 개척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단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다. 하늘의 힘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좋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남성도 좋지만 여성들에게는 더욱 좋다. 운명의 보약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하늘은 누구나 자주 볼수록 좋다. 모든 장소의 힘은 하늘로부터 하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